안녕하세요. 인사들을 해야지. 다시.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은 2017년도 국가직 구급 시험 봤던 거, 요거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총평을 먼저 하자면, 예년에 비해서 약간 난이도가 조금 더 낮아졌어요. 총평을 하자면. 응?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제 시험 보고 와서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이제 80점, 85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한 5점 정도 더 올라갔어요. 85점, 90점 이 정도.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이 대답하기를. 이번 시험에서 총론은 세문항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론 부분은 네문항. 그 다음에 조직론 부분이 네문항. 그 다음에 인사행정 파트가요, 아주 특이하게, 인사행정 파트가, 글쎄요, 이걸 여기 한 네문항 정도로 집어넣고 환류 파트에다가 한 문항 정도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환류 파트에다가. 근데, 청탁금지법 있잖아요. 그것은 여기다 포함되는 게 더 합리적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재무행정이 두 문항. 그 다음에 지방행정이 두 문항. 이런 비중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1번. 대표관리제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오전에 이론 강의할 때도 설명이 나왔던 거죠. 1번, 여권주의 폐단 시정을 위해서 등장했던 것이다. 2번, 관료의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킨다. 3번,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형평성은 수직적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죠. 네 번째, 우리나라도 대표관리제적 임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역관주의 폐단 시정이 아니라 역관주의 폐단에 대해서는 실적제, 또 실적제의 폐단 극복을 위해서 대표관리제, 이렇게 설명을 해야죠. 1번이 거리가 있어요. 2번, 신행정학의 핵심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박스에서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효율성 강조는 어디에서? 신공공관리론. 여기는 형평성을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실증주의 연구 지향이 아니라 반실증주의라고 표현하죠. 3번, 적실성 있는 행정학의 연구, 적실성, 실천, 맞습니다. 후기 형태론으로. 그 다음에 고객 중심의 행정. 제가 이거 정리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신행정론하고 신공공관리론의 공통점이 바로 고객 중심의 행정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 미음, 기업식 정보 운영. 이건 신공공관리론의 시각이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여기에서 신행정학의 핵심 내용으로 옳은 것, 그런다면 디귿과 리얼 이렇게 두 가지가 돼야겠죠. 그죠? 디귿 리얼. 3번입니다. 3번에서요, 관료제 병리현상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이것들 문제 풀면서 좀, 이게 너무 쉽다. 이런 느낌 안 들었어요? 문제 풀면서? 왜 공감들 안 해? 자, 관료제 병리현상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규칙이나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목표 수단의 대치 현상이 발생한다. 2번, 모든 업무를 문서로 처리하는 문서주는 법문 용례를 처리한다. 법문 용례는 문서가 번잡하고 절차가 까다롭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3번, 자신의 소속기관만을 중요시함에 따라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나 조정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할거주의라고 합니다. 네 번째, 법규나 절차 준수의 강조는 관료제 내의 구성원들의 비정의성을 저해합니까? 비정의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관료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정의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죠? 비정의성을 저해한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4번은 거리가 있죠?
자, 4번 문제에서 계급제의 장점에 설명해서 옳지 않은 거. 계급제 1번 공무원의 신분 안정과 직업 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한다. 두 번째 인력 활용의 신축성과 융통성을 높일 수 있다. 3번 정책 중립 확보를 통해서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네 번째 단체 정신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 확보에 유리하다. 전문성이 제고되는 것은 계급제가 아니라 뭐야? 직위분리제. 직위분리제가 전문행정가를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4번은 3번이에요. 4번은 3번입니다. 5번 정보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보업무평가 제도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 1번 김포시와 도로교통공단은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2번 관세청장은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3번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이다. 4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보업무평가위원회에 해당한다. 이렇게 표현한데요. 자, 여러분들 1번의 김포시 지방자치단체죠. 그 다음에 도로교통공단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거야. 전부 다 이 정보업무평가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다 포함되잖아요. 2번 관세청장은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여러분들 이 관세청은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오케이? 중앙행정기관이건 지방자치단체건 자체평가예요.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청장은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죠. 세 번째,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하거든요. 누구 하냐면 행정자치부하고 주무부.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한 행정기관이 있겠죠.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행정기관하고 행정자치부가 같이 자치단체에 대해서 합동평가를 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 주무부하고 같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 당연직 위원장이 다른데 이 당연직 위원장은요 여러 민간 위원들이 있거든요. 그 민간 위원들 가운데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임명을 해요. 행정자치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는 게 아니고 민간 위원 가운데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명한다. 4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보업무평가위원회에 해당한다. 맞는 표현이죠. 정보업무평가위원회 위원. 자, 5번은 그래서 5번은 3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자, 6번 볼까요? 정책 집행의 상향적 접근 방법에 설명해서 옳은 거. 1번 대표적인 모형은 사바티어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다. 그런데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은 통합 모형입니다. 이건 통합 모형이에요. 2번 정책의 결정과 집행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본다. 이것은 상향적 접근이 아니라 하향적 접근일 때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상향적 접근에서는 결정과 집행이 구분되지 않아요. 결정, 집행이 연속적인 거니까. 3번 집행 현장에서 일선관리의 재량과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이게 상향적 접근의 특징입니다. 4번 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향적 접근. 오케이? 자, 6번에서는 3번이 옳은 얘기죠. 그죠? 6번에서는. 자, 7번. 허즈버그의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욕구의 계층화를 시도한 점에서 메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과 유사하다. 여러분들 허즈버그는요 위생 요인인 불만 요인하고 동기 요인인 만족 요인 이거 두 가지만 구분했잖아. 그렇다고 그게 연속적인 것도 아니죠.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욕구의 계층화를 시도한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욕구의 계층화를 시도하는 것은 메슬로우 이론이나 엘더퍼의 이론을 의미하는 겁니다. 욕구의 계층화를 시도하는 것은 2번 불만을 주는 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고 3번 무엇이 동기를 위반하는가에 초점을 두는 내용 이론으로 분리되고 있다.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은 내용 이론이죠. 4번 작업 조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한다 하더라도 근무 태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다. 왜냐? 작업 조건 같은 것에 위생 요인은 불만을 해소하는데 이건 단기적이에요. 아셨어요? 만족 요인인 동기부여 요인이 장기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 조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한다 하더라도
근무 태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얘기죠. 1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1번이. 자, 8번. 정부 조직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거예요. 1번. 감사원은 정부조직법에 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까? 여러분들, 그 감사원 같은 경우는 감사원장이 있죠. 그죠? 감사원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소속의 헌법기관이에요. 대통령 소속의 헌법기관에 해당합니다. 2번.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금융감독원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아셨어요? 금융감독원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니에요. 이건 특수법인이라고 표현하죠. 3번.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소속이 아니라 어디 소속입니까? 오늘 또 이거 나왔죠? 공부하면서. 소청심사위원회 어디 소속이야? 인사혁신처 소속이잖아. 행정자치부 소속이 아니고. 그 다음 4번. 특허청은 행정재정상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에 나간다. 제가 책임운영기관 설명할 때 중앙책임운영기관하고 소속 책임운영기관 이렇게 구분되고 중앙책임운영기관은 딱 하나밖에 없다. 특허청.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특허청은 행정재정상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중앙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응? 9번. 공익개념의 실체설하고 과정설의 설명으로서 옳은 거예요. 실체설, 과정설. 1번. 실체설은 집단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본다. 여러분들, 집단 간이라는 것은 이익집단이죠. 그 이익집단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과정설로 가야지. 응? 2번. 과정설의 대표적인 학자는 플라톤하고 루소가 있다는데 플라톤이나 루소가 주장한 것은 공익의 실체설의 입장이에요. 실체설은 공익이 사익하고 구분되는 어떤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한번 실체설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내포한다. 여러분들 실체설은 개인주의, 집단주의? 집단주의잖아. 그리고 사익보다도 뭘 우선해? 공익을.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이익인 사익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죠. 그죠? 공익을 우선시하다 보면. 4번.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되는 입장이다. 공익, 사익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실체설이에요. 실체설입니다. 그래서 9번에서 옳은 것은 3번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오케이? 9번에서 3번. 자, 10번. 전략적인 인적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가. 전략적인 인적 관리. 1번. 장기적이면서 목표와 성과 중심적으로 인적 자원을 관리한다. 2번. 개인의 욕구는 조직의 전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번. 인사업무 책임자가 조직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4번. 조직의 전략과 성과, 인적 자원 관리 활동 간의 연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부를 안 했어도요.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인적 관리 이렇게 표현한다면 여기는 개인의 욕구와 조직 목표의 조화를 꾀해야겠죠. 조직의 전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개인의 욕구가 희생된다. 이건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개인의 욕구와 조직 목표의 조화,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책에 나와 있어요. 근데 워낙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11번. 여러분들 이 부정청탁금지법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뭐냐면 이게 김영란법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지방직 시험 볼 때 요 부정청탁금지법에 관한 거 한 A4 용지로 전부 다 보니까 12쪽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요 김영란법에 대한 내용. 근데 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은 뭐 한정돼 있고 내용 자체도 워낙 뭐 보시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식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그냥 김영란법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해서 법령을 위반해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부정청탁이죠. 2번. 공개적으로 공자 등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여러분들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건 부정청탁이 아닙니다. 아셨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 부정청탁이라고 한다면 공짜 등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때 비공개적으로 하겠죠. 은밀하게. 네? 그게 부정청탁이어야 한다는 거야. 3번 금융기관이 주관한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의해서 법령을 위반해서 특정 개인이나 단체, 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그 다음에 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짜 등의 인사에 관해서 법령을 위반해서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전부 다 부정청탁에 관한 것들이다. 이런 것들이. 자, 2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자, 12번. 무의사결정의 설명으로서 옳은 거. 이것은요, 의도적인 무결정, 현상유지적인 비결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도적인 무결정이고 현상유지적인 비결정이다. 1번, 지배적인 엘리트 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부합되지 않는 이슈라도 정책 의제 설정 단계에서 논의하려고 한다.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부합되지 않는 이슈는요, 기각하거나 방치해버리죠. 그리고 이게 논의되지 못하도록 억압해버리는 거야. 2번, 무의사결정은 중립적 행동으로 다원주의 이론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건 신엘리트 이론하고 연관되죠? 무의사결정은 신엘리트 이론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다원주의 이론이 아니에요. 3번, 집행 과정에서는 무의사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들, 무의사결정은 처음에는 이 정책의제 설정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정책 결정, 정책 집행, 평가 모든 단계에서 다 무의사결정이 나타나더라는 얘기야. 4번, 정책 문제 채택 과정에서 기존 세력의 도전하는 요구는 정책 문제하지 않고 억압해버린다. 기존 세력에 도전하는 요구 또는 기득권을 침해하는 요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억압해버리는 거죠. 의제화되지 못하게 또는 논의되지 못하게. 이게 무의사결정이죠. 그래서 의도적인 무결정, 현상유지적인 비결정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자, 12번에서 옳은 것은 몇 번? 4번이에요. 너무 쉬워요. 너무. 너무 쉽다 보니까 계속 인상만 쓰고 있어요. 자, 13번. 정책 결정 모형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점중 모형은 기존 정책을 수정 보완해서 약간의 개선된 상태의 정책 대안이 선택되는 것이다. 맞죠? 2번. 최종 모형은 정책 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은 정책 결정의 중요 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최종 모형에서는 그거잖아요. 합리적 요인 플러스 초합리적 요인. 초합리적 요인이 바로 정책 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3. 혼합주사 모형은 거시적인 맥락의 근본적 결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합리 모형의 의사결정 방식을 따르고 미시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점중 모형 방식을 따르고 이게 혼합주사 모형이잖아. 4번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우연히 정책이 결정이 되는 것이다. 조직화된 무정보 상태 또는 무질서 상태에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우연히 정책이 결정된다. 13번은 2번이 잘못된 겁니다. 합리적인 것과 초합리적인 요인이 같이 작용하는 거니까. 최종 모형은 정책 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은 정책 결정의 중요 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14번. 아니, 이것을 바꾸어서 착각을 해하고 틀렸다는 학생 정말 황당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알고 있는 걸 틀리면 안 되죠. 자, 기억내연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공짜윤리법에서는 퇴직 공짜의 취업 제한 및 행위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취업 심사 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몇 년? 3년. 퇴직 전 5년 동안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 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알고 틀리면요, 정말 그건 진짜 짜증나는 거죠. 모르고 틀리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죠? 더구나 너무나 쉬운 거였는데.
자, 15번.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예요.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알렌 시크는 통제, 관리, 기획이라는 예산의 세 가지 지향을 제시했고, 두 번째, 연기준 예산제도가 단위 사업을 사업과 재정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 편성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계획예산제도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 조건을 먼저 고려한다. 여러분들 보세요. 계획예산은 중장기적 관점이죠. 연기준 예산은 어때요? 매년 단기적 관점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 내용에서는 반대로 설명된 거야. 연기준은 단위 사업을 사업과 재정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 편성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이건 계획예산이란 말이죠. 그리고 당해년도의 예산 제약 조건을 먼저 고려하는 것은 연기준 예산이고. 3번. 우리나라는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의 연계를 위해서 재정사업의 자율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4번. 조세지출 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내용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해서 조세지출을 관리하는 제도다. 자, 15번에서는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어있어요. 자, 16번.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에 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지방 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 2번.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병행해야 된다. 3번.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 이를 협의 조정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를 둔다. 네 번째, 지방자치법은 원칙적으로 사무 배분 방식에서 포괄적 예시주를 취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걸 잘 모른다 하더라도요, 내용 자체를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 풀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1번 질문을 한번 보세요. 지방 분권하고 지방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법률을 근거로 해야겠지? 그렇잖아요? 지방 분권이나 지방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다. 이거 법률을 근거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통치권자의 의지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두고 이런 것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소속이 돼야지. 대통령 소속으로. 바로 이러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두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다. 그 말이에요. 국무총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법 개정이랄지 또는 통치권자였던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바로 대통령 소속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1번이에요. 그리고요, 16번 문제는 작년에 제가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이 문제 유사한 걸 풀어줬어요. 작년에 문제 풀 때 모의고사에서. 자, 17번. 우리나라 지방자치 계층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 1번.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 측면에 단층제로 운영되고 있다. 맞죠? 제주특별자치도는. 2번. 자치계층은 주민공동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의 단위로서 정책 민주성 가치가 중요시된다. 3번.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자치구를 둘 수 있다. 여러분들 제주도나 세종시 이런 경우는요, 단층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종시, 제주도에 있는 제주시, 서귀포시 이런 것들은 자치단체가 아니죠. 그건 행정 편의상 시를 두고 있는 거예요. 세종시 같은 경우도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자치구를 두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단층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4번. 자치계층으로 군을 두고 있는 광역시가 있다. 자, 인천광역시, 강화, 군 이런 것처럼. 자, 17번은 그래서 3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자, 18번. 정부 규모와 역할에 대한 행정이론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행정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X의 비효율성은 과열된 경쟁에서 나타난 정부의 과다한 비용 발생을 의미한다. 자, X의 비효율은 독점에 따른 비효율 이렇게 표현했어. 기억나요? X의 비효율, 독점에 따른 비효율이죠. 그렇다면 과열된 경쟁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과다한 비용 발생 전혀 거리가 멀잖아. 2번. 지대추구 이론은 규제나 개발계획 같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클수록 지대추구 행태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어떤 규제가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면요, 그 규제로 인해서
특정의 몇몇 업체 또는 특정 업체만 이익을 챙기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업체는 계속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포획을 하겠죠. 이게 지대추구 이론이에요. 오케이? 지대추구 형태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증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3번. 거래비용 이론에서는 당사자 간의 협상, 커뮤니케이션의 비용과 계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비용도 거래비용으로 포함되는 것이다. 4번. 대리인 이론은 주인 대리인 사이에 정보 비대칭성이 있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에 역선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 18번은 1번이 틀렸네요. 자, 19번. 공공서비스 공급 주체 유형과 예시를 바르게 연결한 거. 1번 준시장형 공기업은 한국방송공사, 2번 시장형 공기업은 마사회,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한국연구재단, 위탁집행형의 준정부기관은 한국소비자원.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한국방송공사 KBS죠? KBS나 EBS 이런 경우는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안 해요. 언론 매체는. 왜냐? 언론의 중립성을 위해서. 그래서 준시장형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 이런 것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KBS나 MBC, 아니 KBS나 EBS는. 근데 이거 한 번도 안 나왔잖아. 두 번째, 시장형 공기업 마사회인데 마사회는 준시장형 공기업이라고 그랬어요. 3번, 기금관리형의 준정부기관은 한국연구재단. 이건 전에도 한번 문제 나왔었습니다. 연구재단은요, 이건 위탁집행형이에요. 한국장학재단도 마찬가지야. 위탁집행형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위탁집행형의 준정부기관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이 뭐 하는 곳일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에요. 그죠? 소비자 보호 업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금관리형이 아니라 뭐야? 위탁집행형이죠. 그죠? 그런데요, 이게 2017년도에 공공기관에 포함돼가지고 나온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근데 이걸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틀려라. 이런 얘기였는데, 내용 보면 뭐 이렇게 어렵지 않죠. 위탁집행형에 해당됩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이런 소비자원을 설치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업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위탁집행의 준정부기관. 정답 4번. 20번. 재정 성과 관리하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가. 1번.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사후 예산제도로 지방재정의 건전을 추구하고 있다. 두 번째, 통합재정수지는 재정의 건전성의 분석, 재정의 실물경제 효과 분석, 재정 운영의 통합 부분에 대한 영향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통합재정수지란. 3번,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시작된 대형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관리해서 지정 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도모한다. 재정 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도모한다. 4번, 예비 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과 평가 제도에 관한 것이다. 1번에 그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있죠? 이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은요, 국가재정에서 본다면 국가재정 운영 계획에 준하는 거예요. 국가재정 운영 계획. 여러분, 국가재정 운영 계획이 몇 년이었어? 국가재정 운영 계획이 몇 년? 5년이잖아요. 연동계획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올해 같으면 2017년, 18, 19, 2020년, 2021년까지 5년 동안 국가재정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미리 딱 짜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재정 규모들도 미리 아웃라인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 주요 사업들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이게 국가재정 운영계획인데 지방재정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에요. 이게 바로. 아셨어요? 그렇다면 이게 사후 예산제도입니까? 아니면 사전 통제를 위한 겁니까? 사전 통제를 위한 거죠. 미리 계획을 다 세워놨으니까. 사후 예산제도가 아니고 사전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20번은 그래서 1번이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예년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렇게 국가직 시험 출제된 것에 비해서 약간 난이도가 약간 낮았다.
그리고 내가 항상 얘기하듯이 이 행정학 공부할 때는 무조건 단순하게 암기만 하는 시기여서는 정말 힘든 상황이 됐어요. 얘기했듯이 문제를 보시면 알지만 이해하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들이 계속 반복돼야 돼요. 이해하고 이해한 거 암기하고 또 공부하면서 반복하면서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접근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행정학 공부할 때. 이제 지방직이 며칠이죠? 시험이? 6월? 17일? 오늘이 며칠인가? 15일인가? 그러면 정확히 2달 남았네요. 그죠? 그럼 2달 정도 남았으니까 그동안 공부해왔던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잘 해가지고 지방직에서는 실수 없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번 내가 시험 보고 와서 물어보면 뭐 영어 푸는데, 국어 푸는데 시간이 오바돼가지고 다른 과목은 제대로 못 봤다는 등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시험 볼 때마다 계속 그럴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시간 안배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안배를. 그래서 전체 5과목이 있어. 자기 실력을 고르게 그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그 시험 볼 때 과목을 어떤 순서로 할 것인가 자기가 자신 있는 과목 순서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아무튼 이번 시험 본 것을 한번 잘 생각해보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또 뭘 좀 보완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걸 생각해서 지방기 시험을 꼭 그 본인의 실력을 100% 발휘해가지고 합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어요. 네.